Houston, over. Houston, we have a lunchbox. 안녕하세요. 휴스턴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서론이 본론만큼 길었죠? 지난 투자 만류 시리즈 1부는. 오늘은 투자 만류 시리즈 제2부 달로 향했던 인류의 위대한 도전 아폴로 미션을 간략히 알아보고 왜 50년도 더 지난 지금 다시 달에 가려는지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지난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댓글로 참여도 해주셨어요. 이 채널의 거의 첫 댓글인데 정말 기뻤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만들어 볼 거고, 이게 또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만 하면 계속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숙련도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섹시한 그런 영상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염치는 좀 없지만 지금은 좀 구리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달에 무슨 맛있는 꿀을 발라놨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달에 가려고 하는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달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사이의 체제 경쟁을 답습하는 것일 뿐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또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폴로는 하루아침에 달에 도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17번의 미션이 쌓여 만든 결과였죠. 시간 관계상 아폴로 1호부터 17호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또 너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굵직한 이슈가 있었던 미션 위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967년 아폴로 1호는 발사대 위에서 일어난 화재로 거스 그리섬, 에드 화이트, 로저 채피 이렇게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죠. 이 프로그램에 뼈아픈 첫 시련을 안겼습니다. 이후 아폴로 4호부터 6호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없이 세턴 V 로켓과 사령선 성능을 검증하는 무인 시험 비행으로 채워졌죠.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주선에 몸을 실었던 이 세 영웅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화 같은 낭만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절대 패배해선 안 되는 자유진영의 수장으로서 미국은 이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아폴로 미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968년 아폴로 7호는 화재 이후 첫 유인 비행으로 지구 궤도에서 사령선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해 아폴로 8호는 인류 최초로 달 궤도를 도는 임무를 완수했고요. 그 후 아폴로 9호는 지구 궤도에서 달 착륙선을 처음으로 시험했습니다. 10호는 달 궤도까지 내려가 착륙 직전 단계까지 모든 걸 리허설한 최종 예행 연습이었죠. 그리고 1969년 7월 드디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고요의 바다에 착륙하면서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디뎠습니다. 넉 달 뒤 아폴로 12호는 폭풍의 바다에 정밀 착륙에 성공을 했고요. 앞서 착륙해 있던 무인 탐사선 서베이어 3호의 부품도 회수를 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을 밟았던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시 기술력으로는 매번 안정적인 미션 수행이 보장되진 않았습니다. 1970년 아폴로 13호는 달로 향하던 중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승무원들은 착륙선을 구명 보트 삼아 무사히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죠. 미션이 실패할 때마다 막대한 규모의 돈이 공중에서 문자 그대로 불타서 다 사라졌지만 소중한 승무원들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한편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불리는 그런 미션이 바로 이 아폴로 13호였습니다. 그 뒤로도 미국의 달을 향한 질주는 계속되었는데요. 1971년 아폴로 14호는 프라하우로 고원에 착륙을 했고요. 사령관 앨런 셰퍼드가 달 표면에서 골프를 한 장면도 참 유명하죠. 그리고 뒤이은 아폴로 15호는 처음으로 지금은 LTV라 불리는 월면차에 시족격인 그런 달 탐사차를 싣고 가서 헤들리 아펜니노 지역을 더 넓게 탐사했습니다. 1972년 아폴로 16호가 달의 고지대를 탐사했고요. 그리고 그해 12월 대망의 아폴로 17호가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지질학자 해리슨 슈미트가 탑승한 유일한 미션으로 가장 오랜 시간 달 표면에 머물면서 또 가장 많은 시료를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시료들은 지금까지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과학의 발전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폴로 미션은 1972년 12월 19일 아폴로 17호가 지구로 돌아오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미션의 마지막 승무원이었던 유진 서너는 달 표면을 걸은 마지막 인간이 되었죠. 그렇게 6번의 착륙, 12명의 발자국을 뒤로하고 인류의 달을 향한 도전은 반세기에 걸친 침묵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달일까요? 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학인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고대 지구의 일부가 중력으로 모이고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달은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초기의 기록과 고대 지구의 물질을 그대로 간직한 타임캡슐인 셈이겠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듯이 그렇게 밥 먹듯이 달로 날아가서 그곳에 기지를 짓고 사람을 상주시키고 탐사와 연구를 계속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는 우리 지구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벗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과 산업입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를 통해 화성 유인 탐사에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장기 우주 거주, 현지 자원 활용, 심우주 생명 유지 시스템 같은 우주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을 달에서 먼저 검증을 하려는 거죠. 쉽게 말해 다른 우주 시대를 여는 인류에게 있어 튜토리얼, 태초 마을 같은 곳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바로 경제입니다. 달 탐사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달 경제권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지구와 달 사이의 그 광활한 공간을 새로운 비즈니스 무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와 달을 이어주는 통신, 운송, 그리고 달 표면 개발 같은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대하고 많은 걸 표현할 때 천문학적인 비용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이런 우주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이 말인즉 누군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겠지만 반대편에서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인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지정학입니다. 더 이상 달로 향하는 나라는 미국 혼자가 아니죠. 인정하긴 좀 찝찝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재 지구의 2장, 중국 역시도 러시아를 포함해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그런 국가들을 모아서 미국과 달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건 뒤에 따로 더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우선 달 개척에서 빠질 수 없는 현재까지 가장 멀리 진도를 빼고 있는 핵심 미션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단일 임무가 아니라 단계별로 설계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시작은 2022년 11월 아르테미스 1호였고요. 그 당시 사람이 타지 않은 오리온 우주선을 SLS 로켓에 실어서 달을 왕복시켰던 25일간의 무인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2026년 4월 발사했던 아르테미스 2호였는데요.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 조종사 빅터 글로버, 임무 전문가 크리스티나 코크, 그리고 캐나다 우주국 소속 제레미 한센까지 4명의 우주 비행사가 오리온에 탑승해 달 뒷면을 선회하고 돌아왔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인간이 달 근처까지 간 첫 번째 비행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단계인 아르테미스 3호가 실제 유인 착륙이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2026년 나사는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이 각각 개발 중인 달 착륙선의 지구 궤도 시험을 먼저 진행하기로 한 것이죠. 실제 유인 착륙은 아르테미스 4호 2028년을 목표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는 미국 혼자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2020년 미국이 7개국과 함께 만든 아르테미스 협정에는 현재 2026년 기준 70개국이 서명했습니다. 평화적 탐사, 투명한 정보 공개, 우주유산 보호 같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합인 셈인데요. 다 가식이고 헛소리죠. 평화적 탐사까지는 가능해도 투명한 정보 공개는 절대 없을 것이고요. 우주유산 보호 같은 원칙은 지구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 깃발 꽂는 놈이 장땡인 그런 곳이 바로 달이죠. 달에 가서 여기저기 요충지를 점령했는데 누가 항해하러 갈 겁니까? 달까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 경쟁은 승자가 독식하게 될 겁니다. 아르테미스가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죠. 경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3년 창어 3호로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무인년 착륙에 성공했고 2019년 창어 4호로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4년 창어 6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달 뒷면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데 성공했죠. 다음 단계인 창어 7호는 2026년 달 남극 정밀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궤도선, 착륙선, 로버, 그리고 작은 호핑 탐사선까지 갖춘 복합 임무로 남극의 영구 음영 지역과 물, 얼음 이런 핵심적인 자원의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목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국제 월구 과학 연구기지 ILRS 구상, 이게 2030년대 남극 지역에 상시 운영 기지를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미 파키스탄, 이집트, 남아공 10개 정도의 나라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자국 우주인의 달 착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달 탐사는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경쟁 구도와 아주 닮은 꼴이긴 합니다. 미국 중심의 아르테미스 진영과 중국, 러시아 중심의 ILRS 진영이 같은 목적지인 달 남극을 향해 사실상 나란히 달려가는 모양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중국이 무슨 어떻게 미국을 이기냐, 당연히 미국이 소련을 이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달 경쟁에서 승리하고 달의 요충지와 핵심 자원들을 먼저 먹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마 이번에는 중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중국이 미국과는 전혀 다른 통치체제와 사상, 방법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을 잡은 게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 국가의 방향과 색깔이 언제든 바뀔 수 있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당연히 우주 경쟁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승인을 좌우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그 정치인들은 국민들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성향, 가치관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폴로 미션 때처럼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고 반드시 우리 위대한 미국이 먼저 우주에 가야 한다. 그런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분위기를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션 중에 승무원이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다든지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돼서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자원이 부족해진다든지 그러기만 하면 언제든 들고 일어나서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우주가 웬 말이냐, 달 탐사하고 지랄이고 그냥 보름달 빵이나 내놔라,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맘다니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정치인들은 거기에 호응해서 나사의 예산 삭감을 압박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요거는 미국 우주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꽤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투자 자체만 따로 떼서 제가 생각하는 기회와 리스크를 좀 더 소상히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아무튼 미국도 그닥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 중국은 국가적으로 뭘 밀어붙이기가 참 수월하죠. 시진핑 주석이 자 이제 우리 대중화 민족은 달로 간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요? 달에요? 왜요? 같은 트렌디한 삼류 문화 같은 거 없죠. 황제 폐하의 어명에 거역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고 이듬해 새롭게 개장한 인체 신비전의 신상 전시품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애국 소비, 고차오 같은 대중들의 특성과 사회 분위기도 한몫을 합니다. 요즘 중국 영화들 보면 전부 다 무슨 인민해방군이 해외에서 캡틴 마라탕 같은 초인이 돼가지고 위기에 빠진 중국 국민을 구하고 미국이고 나발이고 다 까버리거나 아니면 막 전 세계를 구해 주시죠. 그런 뇌절 스토리가 중국 현지에서는 실제로 박스오피스 1위고요.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장렬히 전사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영웅화해서 새로운 희생이 또 정당화되도록 아주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앞에서 아폴로 1호의 실패와 3명의 희생을 살펴보고 왔었는데 오늘날의 미국은 더 이상 그런 희생을 양분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누구 하나라도 죽거나 다치면 그때부터는 온갖 청문회와 시위로 도배가 될 겁니다. 반면 중국은 달을 향하는 여정에서 누군가 죽거나 다쳤을 때 13억 인구가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위대한 희생을 찬양하고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연합군과 국군이 6.25 전쟁에서 그냥 집에 가스불 안 끄고 나와서 일사후퇴를 한 게 절대 아니죠. 전후의 시체를 밟고 넘어서 앞으로 돌격하는 그 중국의 무자비함과 무서움도 이 우주 경쟁에서는 결코 만만히 볼 요소가 아니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도 창어 785도 그리고 3부에서 또 다뤄볼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임무들도 결국 모두 한 곳을 향합니다. 바로 달의 남극인데요. 왜 하필 이곳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태양광입니다. 달의 자전축이 거의 기울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달의 일부 봉우리는 거의 끊임없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빛의 봉우리가 되는 거죠. 이건 태양광 발전 기반 기지를 세우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실제로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IM5 임무가 목표로 하는 몬스 말라퍼트 능선도 지속적인 지구 가시성과 안정적인 채광 조건을 갖춘 지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림자인데요.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도 있겠죠. 봉우리에 빛이 쏟아지는 동안 바로 옆에 있는 크레이터 바닥에는 수십억 년간 단 한 번도 햇빛을 본 적이 없는 영구 음영 지역이 생겼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명암 대비가 남극 지형의 특징인데요. 그리고 그 어두운 크레이터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다음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달에 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생각은 아니에요. 1960년대 일부 과학자들이 햇빛이 닿지 않는 극지방 크레이터라면 얼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론을 이미 제시를 했었고요. 하지만 1969년부터 72년까지 아폴로의 우주인들이 가져왔던 달 토양은 철저히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 가설이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1994년에 찾아왔는데요. 나사의 클레멘타인 탐사선이 남극 영구 음영 지역에서 얼음의 흔적으로 보이는 레이더 신호를 포착을 했고요. 1998년 루나 프로스펙터는 극지방에서 수소 농도가 유난히 높다는 사실을 또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2009년 엘크로스 임무에서 나사가 로켓 상단부를 남극의 카베우스 크레이터에 의도적으로 충돌을 시켜서 뒤따르던 관측선이 실제로 그 잔해 구름에서 얼음 알갱이를 검출해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연구는 더 가속화가 됐죠. 2024년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연구팀이 데이터를 재분석해서 얼음이 기존에 알려진 영구 음영 지역보다 실제로는 훨씬 넓은 범위에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했고요. 2026년 최신 연구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랜 기간 동안 그림자에 덮여있던 크레이터일수록 얼음이 더 많이 남아있을 그럴 가능성도 크다. 솔직히 이건 당연한 소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또 아주 고차원적인 최신 연구를 통해서 그런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좀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아무튼 얼음이 왜 그러면 중요할까요? 그건 너무 답이 쉽죠. 물은 그 자체로 식수가 되고 전기 분해를 거치면 산소와 수소로 나뉘게 됩니다. 저는 문과라서 지금 알았어요. 그리고 산소는 우주인들이 호흡할 수 있는 생존에 꼭 필요한 자원이 될 거고 수소는 로켓의 연료가 되어줄 겁니다. 즉 달의 물은 지구에서 모든 것을 실어 나르지 않아도 되는 우주의 주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 얼음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깊이 묻혀 있는지, 실제로 채굴은 가능한 건지 이런 질문들이 아직 남아있고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로봇들이 직접 달 남극에 착륙을 해서 땅을 파고 있고 땅을 앞으로 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바로 그 최전선에 인투이티브 머신스, 바로 저의 인생 프로젝트 오퍼레이션 투더문의 핵심 기업이 서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왜 아폴로 미션 이후 인류가 다시 달에 주목하고 있는지,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서 달을 선점하기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또 상황, 이런 것들을 또 아주 소상히 알아보셨죠? 아폴로의 영광을 넘어서 이제 인류는 새로운 방식으로 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거대한 궤적 속에서 묵묵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그 치열한 IM 미션의 성과와 남아있는 숙제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투이티브 머신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휴스턴 런치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